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폭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서 부동산 아파트 폭락을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뿐만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대대적으로 주장하라고 나섰죠.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대폭락이 있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한번 알아보고 지금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 주가 폭락이 나타났던 구간이 미국의 대공황이었죠. 미국의 대공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929년도부터 29년도부터 대략 37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략 한 보시면은 29년이 여기 정도 되겠죠. 이 꼭지를 찍은 곳이 대략 한 1929년, 여기서부터 여기 37년 정도, 여기까지가 대공황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공황 기간에서 충격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주가가 7분의 1 토막 났어요. 7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상장 폐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은행주들이 은행주도 있을 거고, 시티은행 아니면은 코카콜라, 이런 대표 기업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상장 폐지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용이라든가 대출을 받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몰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주택가격지수죠. 주택가격지수도 이전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던 요인들이 여기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정도로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회복 국면이 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이 나오고서부터는 가장 먼저 부동산이 먼저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회복하는 기간은 대략 25년에서 한 27년 정도 걸렸습니다. 원위치 이 전고점을 뚫는 기간이. 그래서 부동산은 전고점을 다시 뚫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15년 후에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주식은 25년에서 한 27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다시 전고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빠지는 것은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9년 이후부터는 각종 유딜 정책이라든가 댐 공사를 통하고 유효 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꾸준하게 이제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것들은 통화량을 또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수요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재정 지출을 쓰고 하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전고점을 뚫고, 대략 한 43년 정도부터 해서는 1943년에서는 새로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공황이 나타난가 하는 부분들은 이 국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통화 팽창이 없었어요, 이 국면에서. 사실은요, 통화 팽창이 없는 상황에서 초과 공급이 나타났습니다. 공급 과잉이 나타났습니다. 공급 과잉. 이 공급 과잉이 한 번에 터진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패닉입니다. 패닉. 그래서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컴포짓 인덱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모든 것들을 다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1900년대부터 1915년 정도까지 이것을 지금 차트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죠. 이 대공황이 여기서 나왔죠. 대공황. 대공황이 나왔고, 여기서는 공급 과잉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통화 팽창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 지출로 유효 수요 이론에 따른 그때 케인즈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땡 공사를 통한 유효 수요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로 경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실질적 소비. 그 다음에 우상향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상향을 지금까지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70년대에서 80년대 여기서 한번 있었습니다. 80년대에서 한 번은
미국 경제가 구조조정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조조정기에서 한번 출렁거렸던 이유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큰 폭으로 한번 빠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 국면에 한번 위기가 있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130년, 120년 정도 구간 동안 부동산에서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두 가지 정도입니다. 대공황기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러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부동산은. 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네, 딱 두 가지. 부동산의 하락폭은 작았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대공황이 나타나거나 금융위기가 나타날 때는 사실은 모든 자산들이 다 하락합니다. 모든 자산. 네, 자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하락한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디플레죠. 디플레이션 모든 것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 모든 것이, 화폐를 제외한 모든 것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지 성장을 지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위기가 나타났다, 대공황이 나타났다, 경제 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하락폭이 작다. 예, 하락폭이 작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회복한다. 네, 가장 먼저 회복한다.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됩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뭐 대공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유는 무엇이냐? 돈을 풀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먼저 풀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돈 풀기. 이 돈 풀기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의 연관을 가장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네, 돈 풀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여기서는, 네, 모든 실매매 가격입니다. 부동산의 실매매 가격입니다. 여기가. 부동산의 실매매 가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85년대에서 88년도 요 사이에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위기가 한 번 있죠. 2008년도부터, 2008년입니다. 2008년부터 11년에서 12년 정도 사이. 예, 2011년에서 12년 정도 사이가, 주택 가격이 하락한 시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다 우상향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가 대략 보시면은 길어야 3년입니다. 2에서 3년.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85년도에서 보시면은 85년도에서 한 87년도까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대략 보시면은 2008년, 2009년도부터 해서 2011년에서 12년까지 하락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하락을 했죠? 부동산이. 대표적인 게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도를 한번 볼게요. 이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통화량입니다. 여기서 통화량이죠, 통화량. 통화량인데, 예, 통화량을 보니까, 자, 2007년도, 2008년도까지가 이제 보시면은 부동산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량 증대가 없죠? 통화량이 없습니다. 통화량 증대가. 통화량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집값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시면 되는데, 통화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량 증가에 비해서 집값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통화량이고 이것은 집값이다가 보면, 위에 것, 밑에 거는 통화량이고 이게 집값이다 그러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어땠습니까? 이 추세선을 따라서 다시 또 원위치 돼서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대된 만큼만 집값이 반영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00년대부터 2007년, 2008년도까지는 통화량이 증대폭은 작은데 집값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네, 공급이 한 번에 터진 겁니다. 공급 과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맞물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네. 통화량이 없는 상태, 통화량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난다? 집값은 하락한다. 집값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추세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인데 집값이 이렇게 가야 되죠. 집값이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집값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래 추세된 대로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버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갈 때는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집값을 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국면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통화량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위치로 돼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되겠죠. 특수한 상황. 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되죠. 이때는 무조건 사야죠. 바이를 해야 되죠. 왜? 원래 가치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금매가 터진 거죠. 금매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통화량과 무조건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금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가격 집값이 폭락하는 구조적 이유는 두 가지가 맞물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화량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과잉이 될 때, 공급이 늘어날 때,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사례고,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슈퍼예산 또 다시 만든다고 해요. 돈 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슈퍼예산 만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슈퍼예산 바이든이 6,700조 원. 그런데 이 낙수경제 없다, 이 복지를만 만든다. 이 지금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슈퍼예산을 만들어서 재정 지출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그냥 돈 풀기 한다는 거예요. 돈 풀기. 자, 이 돈 풀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돈 푸른다. 같이 따라 올라가죠. 집값이.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프라 위에 있습니다. 중산층을 강화한다는 초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 트럼프 예산안과 다르죠. 밑에 있습니다. 트럼프 예산안과 다른데 여기서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 난다. 눈덩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증세를 하지 않고 재정 지출을 쓴다는 겁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 이 말이 뭡니까? 그냥 공장에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서 슈퍼 예산을 만들어서 돈 풀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무한대로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집값은 또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국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빨간 선이 통화량입니다. 네, 빨간 선 통화량이죠. 위에 있습니다. 빨간 선은 M2라고 써 있죠. 통화량. 위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은 네, 프라이스. 예. 집값. 네. 지금 집값을 나타내는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집값을 나타내는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됐냐? 네. 이 집값에 대한 이제 구매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항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통화량이 증대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다가 이 국면이 한번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 국면. 이 국면은 무조건 사야 되죠. 사야 된다. 이게 무조건 바이를 해야 되죠. 네. 바이를 해야 되고, 지금 이 국면이 나타난 국면이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 선 밑에 파란 선이 들어간 국면이 딱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째 국면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트의 저평가 국면이라는 겁니다. 아파트의 저평가 국면. 이 저평가 국면이 돌입을 하게 되면은 사돈의 8촌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집을 사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시기가 언제였냐?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1997년부터입니다. 7년부터 2002년 사이. 2002년 사이는 집값이 보시면은 통화량 선보다 밑에 있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눈 감고 사야 된다. 아파트. 그 다음에 저평가 국면이 한번 나타났죠. 빨간 선이 통화량이 증대된 데에 비해서 집값이 하락한 국면이 따라가지 못한 국면이 언제냐? 이 국면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국면이 나타났던 시기가 2012년도니까 2012년도부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돈에 8촌에 무슨 사촌이고 나발이고 친구고 상관없이 이때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되죠. 무조건 집을 사야 돼. 집을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집값이 나타났던 저평가 국면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또 있네요. 여기가 80 어딥니까? 86년 정도 되겠네요. 86년부터. 그러니까 이 국면이 한번 돌입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평가 국면이 이 국면이 이제 만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국면.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밑으로 내려간 국면, 파란 선이 빨간 국면이 내려간 국면이 세 국면이 있다. 이 국면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 집값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폭등. 왜? 저평가 국면이었으니까. 싸니까. 자, 86년도에 한번 집값이 폭등했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2002년까지 집값이 저평가 국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야흐로 또 다시 2012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집값이 저평가 국면이 들어섰다. 이때는 어떻게 됐다? 절대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 절대라는 말이 여기서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이 어떻게 되냐? 이 국면이죠. 이 국면. 이격이 과다가 될 때 이격.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격이 과다가 될 때. 이 국면 있죠.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격이 과다할 때 이 국면 있죠. 예,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격이 과다되는 국면이 나타날 때 이 국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의 밑에는 통화량보다 지금 주택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쭉 더 올라가서 이격이 여기 커졌을 때죠. 통화량이 정체되거나 여기서는 통화량이 정체되거나 공급이 과잉됐을 때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이격을 좁히러 내려온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통화량이 증대되는 폭대로 다시 원위치로 해서 순항을 하게 되겠죠. 똑같이. 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격이 밑으로든 아래로든 예, 위로든 아래로든 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이격을 좁히러 온다. 수축과 이안에서 수축을 하러 오게 되고 특히나 빨간선 통화량보다 아파트 가격이 밑에 있을 때 86년도, 97년도 최근에 2012년도 같이 저평가 국면에서는 눈 감고 살아.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나면은 며칠 후 아니면 몇 달 후에 반드시 기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이게 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네, 보시면은 비트코인 영원된다. 제가 줄곧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 방송은 항상 며칠 후 최소한 아니면은 몇 달 후에 하게 되면은 방송 기사가 분명히 되는데 영원될 수도 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이유로 비트코인 시장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원 각오해야 되냐? 이게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 뭐 최악의 5월 뭐 36% 폭락. 이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결국 영원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이 코인으로 번 사람들. 예. 부동산 갑니다. 부동산.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이거 설거지라고 했죠. 설거지. 이거 설거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금리 올랐지만 집값 더 오른 미국.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하고 집값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왜 연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10년이라고 봅시다. 10년. 내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이라고 치자. 그럼 이 10년 동안에 금리가 계속 하향해야 됩니까? 이 1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내가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그 사이에는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내가 집을 팔 겁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조금 오를 때마다 팔 거냐고요? 아니죠. 못 팝니다. 연관이 없어요. 금리하고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130년 정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왜? 금리 오른다고 집을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주식이 아니죠. 주식은 빚을 내서 투자한 신용을 내서 투자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코인도 아니고.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 폭락했나? 집값 폭락하냐? 집값 떨어진 건 이때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은 기사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기사가. 예. 특정 아파트도 제가 뭐 압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3월 달에 제가 수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이때가 지금 금매 떨어질 때 아파트 사야 된다.
무조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한다. 라는 부분들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들을 다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부산 집값 11월 달부터 조정기 들어간다. 봄까지. 압구정인데 서울이 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번 한 해만 일회성이다. 세금 폭탄 일회성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세 정책으로 간다. 그 다음에 집값은 이거 상관없다. 비트코인 시장 영원으로 간다. 다 미리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 풀리면은 경제 위기 때면 매매가 하락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빨간 줄을 보시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통화량이 증대가 안 될 때, 통화량 증대가 안 되면서 공급이 확대될 때는 반드시 집값이 내려갑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야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집값이 내려가지 못하냐?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구조적인 이유. 펀더멘탈적인 이유고 스트럭처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통화량이 정체되고 공급이 확대되면은 언젠가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국면, 원래 추세된 대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 하락하면은 여러 조건 맞아야 한다. 이 국면이 언제 나오냐는 겁니다. 이 오버슈팅이 언제 나오냐. 그럼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 밑에 있죠. 통화량은 또 계속 증대되고, 그럼 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 기다리면은 이 원래 지금 가격대로 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가격대로 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10이라는 가격인데 여기서 30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안 샀어. 나는 버티고 있었어. 근데 30 갔는데 그 다음에 10, 여기 한 2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10이란 가격은 영원히 오지 않게 되죠. 결국에는 조정이 오긴 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값은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살 때는 절대 잔머리 굴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최고가에 사야지 내가 다음에도 최고가에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저가에 산 물건은 최저가에 팔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들. 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통화량 확대는 2017년도부터 계속됐어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화를 엄청 팽창시켰죠. 통화를 엄청 팽창시켰습니다. 이 통화를 팽창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 시리즈 있죠. 공공 시리즈. 공공 시리즈는 뭡니까? 뭘로 해요? 돈 찍어내서 하는 거죠. 돈 찍어내서. 그러니까 공공 무슨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되지만 공공 일자리, 공공 의료, 하여튼 공공 시리즈를 무한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통화가 팽창됐던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 악화됐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결국 마찬가지로 작년부터죠. 2020년 코로나 때부터는 다 찍어내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가 무엇이냐? 통화가 팽창되면요. 통화가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 빈부격차가 확대됩니다. 빈부격차가 무조건 확대돼요. 이 부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빈부격차가 확대됩니까? 통화가 팽창되면은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죠.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그래서 무턱대고 2017년부터 이렇게 통화량을 공공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통화를 팽창시켰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통화가 팽창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3년 전부터 통화를 팽창시켰던 부분들이 중산층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던 요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2017년, 2020년 통계 자료다. 그래서 공산권, 또 사회주의 계열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들의 이 빈부격차가 1%는 먹고 살고 90%는 굶어 죽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런 사회들. 그러니까 진보가 추종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쉬운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통화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가 나오기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가 1대 99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면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빈부격차를 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난 통화 팽창으로 일어난 빈부격차는 사실 갭을 줄일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기를 재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잔머리 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사세요. 내가 이 아파트를 샀어. 부동산을 샀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10%, 15%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걸 사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다, 코인을 사면요. 15%, 10%가 내린 게 아니고 그것은 거의 반토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이 가장 싸다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자산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원칙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고 팔아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